우리가 일본을 비판할 부분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망하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닌 발전적으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근래 화제의 중심에 있는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학자가 연구하고 분석한 것은 당연한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근거를 신뢰할지, 그 근거에 기초한 저자의 가설에 동의할지는 독자 개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이 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각 주제별로 저자들의 핵심 주장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승만TV를 통해 했던 강의 내용을 엮은 책으로 한국 경제사를 연구한 이용은 전 서울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김낙연, 이용삼, 주익종, 정한기, 그리고 이우연 님이 저자로 참여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에 연구된 저자 각각의 글이 종족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열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님은 한국인이라면 일본에 분노해야 한다라는 말 뒤에는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니 모두 단군의 자손, 즉 같은 핏줄이 전제가 되는 종족주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에서 생겨난 단어인 네이션은 왕과 귀족에게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이 같은 시민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민족으로 번역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로 당시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의미가 친족의 확장 형태로 사용됩니다. 즉 원어인 네이션은 같은 정치적 입장이 전제가 되지만 이 단어가 민족으로 번역되며 같은 조상이 전제가 되는 종족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김용삼님은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 뺏긴 것에 대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으로 황제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된 책임자는 고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을사조약의 체결 협상은 고종의 명으로 시작되었고 조약 체결 직후에는 수고했다라는 위로의 말을 내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상소문에 황제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를 물어 조약문 합의에 관여한 신하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들은 상소문의 기초에 황제는 반대했으나 을사오적이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을사오적 중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완용의 직책은 학부 대신, 즉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가장 비난을 받았던 이는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외부 대신 박재순이었습니다. 동화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갖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일본은 조선의 식민 지배를 위해 동화주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김낙연님은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에 대해 경제 부분만 일본과 하나로 묶어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조선인은 일본인과는 다른 정치적인 권리가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됩니다. 우선 조선토지조사 사업은 그 목적을 단순히 몇 조각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하면 안 되고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영토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 쌀의 생산량과 품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일본 내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수탈된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의 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한반도 내에서는 쌀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득을 본 소수의 지주와 자작농은 상관없었지만 대다수였던 소작농은 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연님은 일제의 조선인 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민족차별이 아닌 식민지화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징용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거부시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아야 했지만 모집과 관할서는 자발적 선택이었고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청년들을 군인으로 징발했고 탄광에서 일하다 징발된 이들 역시 청년들로 보통은 위험한 작업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조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조선인들의 산업 재해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청년들은 탄광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지만 경험이 적어 숙련도가 낮은 젊은 조선인들은 경험이 많아 숙련도가 높은 나이 많은 일본인들에 비해 임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임금에서는 공제되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 기숙사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는 식대와 강제저축 명목에서 더 많이 공제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탄광에서 일하는 것은 서울에서 방직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5배가 넘었기 때문에 고액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밀항을 시도할 정도로 당시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행은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는 강제와 자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존재했지만 자발적인 지원 역시 실제로는 강요였습니다. 정한기님은 일본군이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를 악랄하게 민족에게 해를 끼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탈출한 일부가 광복군으로 활동한 것을 근거로 이들 모두를 민족의식에 충만한 독립운동가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고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생존하기 위한 복합적인 삶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일제는 육군특별지원병령에 의해 기존에 병역의 의무가 없던 조선인들도 일본군으로 징집합니다. 이들은 지원의 형태로 모집되어 시험을 보고 훈련소를 거쳐야 했고 의무적으로 입대한 일본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이들은 한국군 장교가 되어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일제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에 의해 전문학교와 대학의 법문계에 재학 중인 즉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학도지원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학도지원병에게는 입영 후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 즉 출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장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중국 주둔지에 배치되었던 학도지원병 일부가 탈영합니다. 대부분은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2등병과 1등병이었습니다. 이영훈님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이분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 이용이 아닌 가난한 집단을 속여 위안부로 넘겼던 모집책, 본인 딸을 팔았던 아버지, 또 그 딸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설령 돌아왔더라도 사회적 현실 속에서 숨죽여 살도록 했던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위안부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는 여자정신 근로대는 일본 군수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여성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에서 성착취를 당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위안부란 용어는 1937년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함께 처음 사용하여 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됩니다. 민간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1970년대까지만 사용했지만 1990년도까지 미군 위안부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즉 일제시대의 위안부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공창제를 한반도에도 이식하기 위해 대자부 창기 취지 규칙을 공표합니다. 이것은 창녀라는 직업을 만들어 이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성병 검사를 하는, 즉 여성의 성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녀로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인감을 찍은 취업승낙서와 당사자와 호주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여성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인신매매이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상업적 계약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신매매, 즉 법적으로 호주인 아버지가 딸을 사고 파는 결정이 가능했던 것 역시 일본이 시행한 호적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시 공창제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모집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러했을 뿐 아직까지도 지구촌에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성이 있고 당시 조선의 여성 인권 역시 짓밟혔습니다. 창녀의 주거는 유곽으로 제한되는데 애초에 이 유곽의 위치가 일본 군부대 주위였고 당시 사령관의 재량으로 군부대 안에도 유곽이 설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군 부대 시설인 위안소가 공식적으로 설치되면서 유곽은 위안소로 용도 변경되기도 합니다. 즉 애초에 공창제가 일본군을 위한 제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의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여성의 성을 이용한 것은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세종이 군사를 접대한 기녀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6.25 전쟁 중 한국군과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미군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영훈님은 독도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증거와 논리는 빈약하니 일본과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우리 영토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에는 고문서에 남아있는 지도와 명칭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 87km 거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지도들에 독도가 정확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그려진 것은 없다라는 반박이 제기됩니다. 독도의 과거 명칭은 우산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록에는 우산국은 나라의 이름이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독도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석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도의 석은 한자로 도를 의미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언으로 석은 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섬으로 불렸고 이것이 현재의 홀로 독을 사용하는 독도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자로 돌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방언으로 바꾼 후 그것을 다시 한자어로 새롭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울릉군수가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지만 대한제국은 일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맺어질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독도도 일본 영토에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한국은 이전에 이곳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는 회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후 우리 영토로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